자, 미국 경제의 운전대를 과연 누가 잡을 것이냐? 이걸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중앙은행인 연준 사이에 아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충돌이 우리 경제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논란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대통령이 그 막강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중앙은행, 연준의 이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을까요? 이 싸움의 시작점은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콕 집어서 해임하라고 요구한 거죠. 이건 그냥 압력을 넣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근데 이 둘이 왜 이렇게 부딪히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심겨루기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아주 근본적인 경제 철학의 대립이 숨어 있습니다. 보시면 딱 나오죠. 한쪽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팍팍 풀자는 입장이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 지금 물가 오르는 거 봐라. 긴축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성장 우선과 쿡 이사의 안정 우선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키워드가 두 개 나옵니다. 바로 매파와 비둘기파죠. 쉽게 말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금리를 올리자는 쪽이 매파, 반대로 경기 부양이 먼저니까 금리를 내리자는 쪽이 비둘기파입니다. 이 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지갑 사정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마음대로 자를 순 없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이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이 뭐냐면 바로 쿡 이사의 개인적인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따라가 보죠. 만약에 정말 해임이 현실이 되면요, 이런 식의 아주 험난한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쿡 이사가 소송을 걸겠죠? 그럼 법원은 일단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해임을 보류시킬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미국 최고 법정인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건데요. 바로 얼마 전에 연방대법원이 연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특하게 구조화된 준민간기관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연준은 대통령 권한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이야 하고 인정해준 셈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안심할 수 있냐? 절대 아닙니다. 최근 판례가 연준에 유리해 보인다고 해도요, 최종 판결이 어떻게 뒤집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불확실성, 이게 지금 상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냥 한 사람 자리 문제로 끝나지 않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어떻게 이 거대한 도미노를 와르르 무너뜨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시나리오의 핵심, 바로 이 날짜입니다. 2026년 2월. 그냥 평범한 날짜 같지만 이날이 바로 연준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아주 결정적인 데드라인입니다. 왜 그런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바로 권력의 역학이라는 겁니다. 중앙의 연준 이사회를 딱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전역의 경제정책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12명의 지역 연준 총재들, 이 사람들의 재임명권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연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이사회 장악,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건 이 7개의 의석을 둘러싼 아주 치밀한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쿡 이사가 만약 교체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4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기존에 임명했던 보먼 월러 이사에다가 지금 비어있는 자리 하나, 그리고 쿡 이사 후임까지. 자, 7명 중에 4명, 과반수를 딱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보한 과반수가 바로 막강한 무기가 되는 거죠. 아까 봤던 그 2026년 2월 데드라인 기억나시죠? 그때가 되면 요 12명의 지역 총재 전원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싹 바꿀 수 있는 투표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근데 이게 너무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임명한 월러와 버먼 이사조차도 수년 동안 연준의 독립적인 문화에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트럼프의 뜻대로만 움직여줄 거냐?
그건 전혀 확실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복잡한 정치, 법률 싸움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왜 이게 우리 지갑 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연준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비둘기파가 연준을 장악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한 경제 시뮬레이션이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시죠. 결과가 참 달콤하면서도 위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반짝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큰 대가는 바로 2028년 대선 직전에 찾아올 수 있는 경기 침체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안정을 해치는 셈이죠. 사실 과거에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거나 위협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이 정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그냥 말로 하는 위협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이사를 해임하려는 이 시도가 미국 경제정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좁지만 아주 현실적인 문을 열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걸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이걸 잃었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